혹시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들어도 비싼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오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무섭다고 마냥 회피하시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출석했다면 내 얘기를 먼저 주장하기, 나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할 거예요. 또는 뭐 이러면 상대방도 죄가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사가 시작돼서 재판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인들에게도 잘 얘기해주지 않는 사안인데요. 만약 혹시나 고소를 당한 사람의 죄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멘탈플리스 준교수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이상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혹시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들어도 비싼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오세요. 먼저 고소를 당하면, 그러니까 피고소인이죠, 우선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소사건을 맡은 담당 형사는 보통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데요. 만약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이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뜻은 아니고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 형사와 통화를 하면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는지 차분히 물어보신 다음에 담당 형사와 조사 날짜에 대한 약속을 잡으면 되는데, 이때 무조건 경찰관이 출석하라고 하는 날짜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사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는 날짜로 얼마든지 조정해서 출석하셔도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중하게 조사 날짜를 잡되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피고소인과 충분히 조율하여 약속 날짜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펑크내면 수사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3회 이상 불출석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수배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무섭다고 마냥 회피하시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은 경찰서에 출석했다면 내 얘기를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담당 형사에게 상대방이 나를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으며 어떻게 고소장이 작성된지를 물어보시고, 실제로 볼 수 있으면 고소장을 보여달라고 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대요. 그런 다음 고소장을 정독해 보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진술을 할지를 생각할 수 있고, 담당 형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게 담당 형사는 내 사건만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바쁜 경찰서 같은 경우 형사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의 개수가 적게는 30건에서 80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고소를 당하신 분은 상대방이 고소를 한 내용에 대한 것만 언급하면 되고 가급적 형사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고 하냐면요, 일단 진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내가 설명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경찰관이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봤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담당 형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사는 속기사가 아니에요. 즉 피고소인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조서에는 수사관이 얼마든지 취사 선택해서 주관적인 의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으면 그냥 없다고 심플하게 그 내용만 딱 주장하면 될 것을 증거도 없는 내용을 막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면 담당 형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저 변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백하다면 그냥 심플하게 그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만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하루 종일 상대하는 게 민원이고 밥만 먹고 조사만 하기 때문에 말 많이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해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담당자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소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담당 형사한테 그럼 나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할 거예요
또는 뭐 이러면 상대방도 죄가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경찰은 조서에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건과는 별건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이런 내용을 주장하더라 라는 식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그냥 몇 줄이 들어갈 뿐인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먼저 얘기한 내용과 좀 같은 맥락인데요. 혼자서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세상에 그렇게 나쁜 X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면 가끔 왜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상대편만 듣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찰관은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설령 심증과 어느 정도의 물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잘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경찰에 오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상한 걱정을 하면서 이런 좀 뭐랄까 확증 편향적 사고 때문에 혼자서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싸움이 아니라 경찰하고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런 식의 대응은 만약 내가 고소인일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무혐의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피고소인일 경우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도 있고 심지어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고소인의 편도 피고소인의 편도 아니니까 절대로 경찰관과 시비해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고소사건일 경우에 대부분 시일이 많이 지나서 오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알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게 내가 억울해서 고소를 했지만 경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단 1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경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처리해야 하는 하나의 사건이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맨날 만나는 민원인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건을 접수하면 좀 힘들겠지만 그때부터는 감정을 좀 싹 배제하셔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돼서 재판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법에서 말하는 죄가 인정된다면 그것을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있을 뿐이고 만약 그게 모자라면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무죄가 될 뿐이에요. 좀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지인들에게도 잘 얘기해주지 않는 사안인데요. 만약 혹시나 고소를 당한 사람의 죄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수사 절차상 하자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송치를 받은 검사가 충분히 죄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에서 적용했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번복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고요. 그러나 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절차가 만약 형사소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로 인해 무죄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은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조사 과정에 있어서 진술 거부권에 대한 내용과 적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과정을 검사가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처벌을 받아야 하는 피고소인의 경우 만약 경찰의 행위 중 부적법한 절차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검사나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검사가 구속시킬 수도 있고요.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드러나 있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수사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필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잘 받아라. 단, 경찰을 시키는 대로만 할 필요는 없고 여유를 가지고 대응해라. 자, 둘째, 경찰에 출석한다면 말을 아껴라. 죄가 없다면 묻는 말에만 심플하게 대답해라. 자, 셋째, 괜한 피해의식으로 혼자서 소설 쓰지 말고 절대로 담당 경찰관이랑 싸우지 말아라. 자, 넷째, 경찰은 절대 내 편이 아니다. 그리고 고소사건에 있어 정의란 없다. 단지 진술과 증거가 있을 뿐이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 경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수사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라. 자, 이상으로
약간은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일이 있다면 이것만 아셔도 변호사 비용이 절약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